자, 자자자자. 얼른 끝내고 집에 갑시다. 얼른. 자, 어디 봅시다. 주택저당 채권 MBS. 자, 일단은 MBS는 담보대출 받죠. 그러면 이제 근저당을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담보저당 대출을 이제 은행은 차입자는 이제 한 사람이지만 은행은 여러 개의 담보대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 세트로 묶어서 MBS라는 상품을 발행을 해요. 그러면 이제 차입자들이 갚는 원리금 수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차입자가 5% 이자율로 갚으면 이를 통해서 MBS 상품을 만들어 내는데 일단 MBS는 부채로부터 비롯되는 원리금 수익을 얻기 위한 부채증권이다. 기억나시나요? 그죠? 됐고 일단 여기서 중점을 둔 것은 이제 MBS 종류, 성격, 특징, 조심해야 될 함정, 잡자 뭐 이건데 볼게요. MBS 안에는 크게 두 가지 권리가 있죠. 하나는 주택저당권을 갖다가 우리가 주택저당 채권이라고 하잖아요.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의 소유 지분권이 있고 또 하나는 또박또박 차입자로부터 원리금을 받아낼 수 있는 원리금 수취권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자기 주택을 저한테 담보로 잡히고 돈 빌려간 거예요. 10년 동안 원리금을 갚기로 하고 빌려갔거든요. 나는 내 빌려준 돈 다 챙겨 받기 전까지는 저당권 안 풀어주죠. 그 저당권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그게 바로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우리 사이에는 약속했던 대로 원리금 이 사람은 갚겠죠. 그럼 나는 이 사람이 갚는 원리금 받아낼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그게 바로 원리금 수취권이다라고 감을 이렇게 잡으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MBS는 증권의 형태하고 채권의 형태로 발행이 돼요. 근데 증권은 이체증권인 MPTS가 있고 그다음에 채권은 저당 채권인 MBB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저당 직구채권 MPTV도 있고 그다음에 다기침 채권 CMO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일단은 자 그러면서 먼저 증권 채권 구분하는 것은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S만 증권 나머지 채권 이렇게 S죠. 얘는 증권이에요. 증권. 본드 이렇게 하지 말고 S가 아니죠. 나머지 채권. 그러니까 MPTS만 증권이고 나머지는 모두 뭐예요? 채권. S는 증권, 나머지 채권. 일단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 더 들어봐야 될 게 도대체 증권과 채권은 무슨 관계냐? 자,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MBS를 발행하는 발행기관이 MBS라는 상품을 발행해. MBS를. 그러면 투자자가 이 MBS를 투자를 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면서 어디 증권시장에서 투자자가 A 회사 주식을 샀네. 그러면 그 투자자를 A 회사 주식에 지분을 가졌으니까 주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소유권을 가졌죠. 그러면 A 회사 주식이 주가가 오르든지 망하든지 책임은 증권회사한테 있어요. 투자자한테 있어요. 투자자. 그러면 증권이란 것은 결국 물건의 소유권이 투자자가 책임지는 거죠. 투자자가 책임진다 이거예요. 투자자가 책임진다. 이렇게. 근데 채권은 국채, 지방채, 공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채권은 발행한 놈이 책임질 테니까 좀 믿고 사달라, 투자해달라 이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채권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발행기관이 책임지는 게 채권 아니겠습니까? 채권. 예. 자 그러면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 물건의 소유권이 그놈한테 있으니까 책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두 학생이 오토바이를 지하 주차장에 세워놨어. 근데 오토바이 한 대가 넘어져가지고 벤츠를 들이박았어. 수리비가 한 1,000만 원 나오겠대. 둘이 내려가 봤더니 요 사람 오토바이가 넘어진 거야. 그러면 누가 책임져? 이 사람이 책임지죠. 왜? 사고 친 오토바이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자기가 책임지는 거야. 그러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그 물건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으니까 본인한테 있으니까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어디? 증권은 책임 누가 진다고 그랬어요? 투자자. 그러면 MBTS는 물건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투자자한테 있어요. 투자자. 나머지 채권은 소유권이 다 누구한테 있어요? 발행기관한테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MBTS는 이런 구조라고 그랬어요. MBTS. 자,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을
발행기한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100억짜리. 이걸 가지고 있으면 차입자가 또박또박 원리금을 갚아주는데 발행기한이 표정이 좀 어둡더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무슨 일 있냐 했더니 자기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안정적인 이자 수익이 들어오긴 한데 목돈이 나가고 푼돈이 들어오니까 돈이 묶여 있어서 좀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저기 보니까 어떤 투자자는 현금 100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표정이 좀 어두워. 너는 또 왜 얼굴이 그 모양이냐 했더니 얘는 목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있는데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투자 대상을 못 찾아서 고민이래. 그래서 제가 딱 둘이 연결시켜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필요한 건 얘가 주면 되고 얘가 필요한 건 얘가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투자자는 발행기한이 가지고 있는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을 그대로 사고 와버렸어요. 그리고 얘한테 100억 준 거죠. 이게 바로 MBTS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물건을 전적으로 누가 가지고 와버렸어요? 투자자가 가지고 와버렸죠. 그러니까 소유권도 원리금 수주권도 몽땅 다 누구한테 있어? 투자자. 이제는 누가 다 책임져야 돼? 투자자가 이런저런 위험 다 책임져야 돼요. 다시 MBB 할게요. MBB는 발행기한이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정적인 이자 수입이 또박또박 들어온 거야. 그래서 발행기한이 씩 이렇게 웃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랬어요. 너 혹시 뭐 무슨 일 좋은 일이냐 했더니 발행기한이 설명해요. 내가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을 투자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안정적인 원리금 수익이 꾸준하게 들어와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야 그러면 우리도 돈을 좀 어떻게 줄 테니까 우리 돈도 좀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게끔 좀 해주면 안 되겠니 했더니 발행기관이 그래 그러면 내 이름으로 내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고 니네들에게 무조건 2.8% 수익률 준다라고 약속할 테니까 나 믿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 믿고 투자해라고 새로운 상품 만들어낸대. 그래서 투자자들이 돈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이게 MBB야. 근데 여기서는 투자자들은 전적으로 발행기한만 믿고 투자를 했죠. 이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발행기한 이름으로 새로 만든 상품에 돈을 집어넣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소유권도 원리금 수주권도 몽땅 다 그냥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발행기관. MBB는 채권이니까 소유권이 발행기관. 원리금 수취권도 누구한테? 발행기관한테 있어요. 대신에 차입자가 대규모 연체해가지고 수익률이 2.8%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얘들한테 약속했잖아. 얼마 주면 돼요? 2.8% 주면 되고 차입자들이 연체를 않고 원리금을 꼬박꼬박 갚아주다 보니까 수익률이 많이 생겼어. 그래도 얼마 주면 돼? 2.8% 주면 되죠. 그러니까 전적인 책임은 얘가 다 지고 얘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적인 책임을 얘가 다 지고 하는 게 바로 MBB입니다. MBB.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투자자 입장에서 더 안정적일까요? 둘 중에 이게 더 안정적이죠. 발행기한이 무조건 책임지고 해주는 거니까. 대신에 투자 수익률은 누가 더 적겠어요? 그죠? 고위험 고수익, 저위험 저수익의 관계 이렇게. 다음 MPTB CMO는 흔히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혼합형이다라고 해요. 혼합형. 그래서 일단 증권 채권이니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마치 MBB처럼 소유권은 발행기한테 있어요. 근데 양다리 걸쳤답니다. 한 권리 하나는 발행기한테 다리 걸쳤으니까 나머지 남아 있는 원리금 수취권은 누구한테 있겠어요? 투자자한테 있어요. 마치 MBTB처럼. 그래서 이 두 놈은 두 놈의 혼합형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일단 해요. 자, 일단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책임을 지냐 안 지느냐 그게 있는데 자, 두 용어가 이제 사실 있거든요. 자, 일단 먼저 이거 먼저 할게요. 증권은 누가 책임져요? 투자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권리를 다 가지고 있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 채권 누가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발행기관이 책임지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콜 방어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소리가 하나 나온 적이 있고 다음 발행기관은 초과 담보를 확보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뭔 말인지 설명해 줄 수는 있어요. 몇 분 안 걸려요. 아무짝에 써먹을 수도 없어요. 결론은 뭐냐면 증권과 채권이 있는데 증권은 콜방어 효과 있냐 없냐 채권은 콜방어 효과 있냐 없냐
증권은 발행기한이 초과담보를 확보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채권은 발행기한이 초과담보를 확보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만 물어보거든요. 아직 오답으로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뭔지 알려고 하지 말고 이런 말은 발행기관이 투자자를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어디? 증권 투자자 MBTS는 발행기관이 투자자 보호해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콜방어 효과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초과담보 확보할 필요 없다. 그냥 그렇게 가면 돼요. 우리는 시험에서 원하는 대로 공부하시면 돼. 다시 채권은 전부냐 일부냐 그 차이는 있겠지만 어디 우리 이건 이제 이런 건 안 물어보지만 생각해 봅시다. MBB에 투자한 투자자하고 CMO에 투자한 투자자 중에 발행기관은 둘 다 책임을 지긴 져야 되는데 어떤 투자자를 더 많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나를 전적으로 믿는 놈, 모든 권리가 나한테 있고 투자자는 전적으로 발행기만 믿고 투자했거든요. 전적인 책임을 줘야 돼. 근데 이놈은 얍삽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놈은 책임을 덜 져줘도 되는 거죠. 아무튼 발행기관 투자자를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채권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콜방어 효과 있다 없다? 있다. 발행기관으로서 초과담보를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냥 그것만 물어봐. 그것만. 그래서 증권은 발행기관이 보호해줄 필요 없고 채권은 발행기관이 투자자를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만 딱 찍어주면 돼요. 자 어디? 하도 시험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있잖아요. 이것도 거의 매번 시험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기출 지문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근데 중복된 지문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아무튼 좀 끄집어냈는데 요 정도만 한번 보면 되겠어요. 틀린 거 1번 보이죠? 알아서 지금 그러지 말고 알아서 해 그냥. 아 미안하게 또 자꾸 그래. 1번 있죠? 네. 있잖아 거기 1번 있다니까. 자 주택저당담보부채권 MBB는 조기 상환의 위험부담 무슨 위험부담을 투자자에게 전가한다면 돼 안 돼? 자기가 모든 권리 가졌잖아요. 자기가 다 떠나야 돼요. 틀렸죠? 다음 저당 대출 자동 이체 채권 또는 저당 직불 채권. 아이고 이걸 갖다가 한글로 번역한 것은 시험에 나올 때마다 용어가 달라져. 영어를 보는 거예요. M, P, T, B는 요거네. 요거. 예, 요거. 근데 우리 CMO는 다계층 채권이죠. 하나의 저당 집합에서 만기가 다른 여러 개의 증권 채권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다계층 채권 아니에요. 근데 2번 보니까 MPTB는 하나의 저당 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하여 발행한 여러 종류 채권? 이건 누구예요? CMO 말하는 거 아니에요? 2번도 틀렸네.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고 3번 저당 대출 자동 이체 채권 MPTB는 저당 채권 이체증권 MPTS와 주택저당담보부 채권 MBB를 혼합한 이 두 개를 혼합한 MBS 상품이다. 맞죠? 근데 좀 안 좋아 이런 게. 왜냐하면 지는 친절하게 한다라고 영어 단어를 싹 나열해 주는데 우리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읽을 때는 헷갈려 버립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게 좋냐면 1번처럼 MBB 뭐 써주는 게 좋은데 요즘에는 영어를 싹 풀어버리는 게 있는데 이게 친절한 게 아니고 오히려 문제 풀 때 독이 돼 버려요. 그럴 때는 항상 요령이야. 나중에 문제 풀다가 나는 이게 헷갈린다 그러면 앞에 머리 글자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써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네. 3번 일단 맞아요. 4번 주택저당담보부 채권은 MBB죠. MBB는 채권적 성격의 저당증권이다. 어때요? S만 증권 나머지 채권이니까 맞죠? 네. 5번 다계층 저당증권 CMO 발행자는 저당 채권의 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면서 자 채권이니까 소유권이 발행자한테 있는 거죠? 발행자한테 있는 거죠. 동풀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예, 맞아요. 근데 어떤 학생이 또 질문해요. 선생님 S만 증권 나머지 채권이라면서요. 그랬죠? 근데 CMO는 다계층 저당 채권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증권이 나왔습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자 다계층 저당 채권이라고도 시험에 나오고요. 다계층 저당 증권이라고 나와. 근데 한글로 푸는 게 아니에요. 한글로 푸는 게 아니고 영어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잘 틀리고만 보니까 영어는 잘하죠? 그래서 이거는 CMO잖아요. 그러니까 S가 아니니까 채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한글로 쓰는 것은 태클 걸지 마세요. 됐고 6번 MPTS는 지분형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현금 흐름에 의존한다. 여기서 잠깐 오해스러운 지분이 하나 있어요.
MBTS는 채권 MBTS는 증권 형태로 발행되죠. 근데 선생님, MBS는 부채 증권 아닙니까? 부채 증권 아닙니까? 부채 증권. 근데 얘가 부채 증권이면 얘도 부채 증권인데 왜 지분형 증권입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는 MBTS는 이런 지분권 권리를 모두 다 누가 가졌대요. 투자자가 가졌기 때문에 그냥 지분형 증권이라는 표현이 여지껏 2번 나왔거든요. 그냥 그건 의미 부여하지 말고 넘어가세요. 네. 그럼 이거는 결국은 차입자가 빌린 돈에 대해서 원리금을 갚잖아요. 그게 바로 투자 수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면 되겠고요. 7번 MBB의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아니죠. MBB는 모든 권리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발행자한테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7번도. CMO의 발행자는 저당 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일정한 가공을 통해서 위험 수익 구조가 다른 다양한 트렌치 증권을 발행한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증권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다계층 증권 채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죠? 9번도 역시 3번하고 똑같은 지문이에요. 근데 9번처럼 나오면 얼마나 편해. MPTB는 MPTS와 MBB를 혼합한 특성이 있다. 이게 너무 좋죠. 근데 똑같은 표현인데 3번처럼 나오면 짜증나잖아. 그죠? 아무튼 그래. 봐라 이거예요. 10번 CMBS라는 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오답은 안 나와요. 주택담보대출만 유동화시켜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상가담보대출도 있겠어요? 상가담보대출도 MBS를 만들어내는 게 그 바로 CMBS예요. CMBS. 그래서 이런 그냥 밑줄 긋지 마. 이거는 커머셜이 상업용이야.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상가담보대출 채권도 유동화시키는 걸 갖다가 CMBS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에 그냥 사이드 지문으로 딱 한 번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미 부여하지 말고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2번, 7번.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그 밑에다가 제가 몇 개 써놨으니까 좀 나중에 보시고요. 다음 48번 CMO 있어요. CMO 48번. CMO는 그냥 좀 읽으면서 갑시다. 증권이 채권이에요? 채권이죠. 1번 만기가 다양한 여러 트렌치로 구분하고 증권으로 구분하고 원금 지급 순서를 달리한다. 그리고 2번은 어떤 트렌치는 유동 수익률, 변동 수익률을 적용할 수도 있고 어떤 트렌치는 고정 수익률을 적용하기도 하고요. 자, 우리 선순위 증권일수록 먼저 원금 받고 나가는 구조거든요. 우리 개똥 같은 경우도 1번이 물론 할인해서 가져가긴 하지만 1번이 먼저 받고 순차적으로 받는 구조 아닙니까? 그러면 선순위일수록 위험이 커요, 작아요? 먼저 받고 나가는 구조니까 적죠. 그러면 선순위일수록 신용 등급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높다라고 해야 되겠죠. 높다. 근데 낮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다음 CMO는 S만 증권 나머지 채권이니까 채권 형태로 발행되죠. 그렇죠. 다음 CMO는 채권이에요. 근데 혼합형이에요. 채권이니까 소유권은 발행자한테 있는데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이 투자자한테 있기 때문에 차입자가 조기상환하는 조기상환의 위험 부담은 투자자가 하지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장기 투자자에게 콜방어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하지 마. 증권은 발행기한이 투자자 보호해줄 필요 없다. 콜방어 안 돼. 초과담보 필요 없어. 채권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콜방어 있어. 초과담보도 필요해. 이렇게 그냥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5번 CMO는 콜방어 효과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돼요. 6번 채권이니까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한다. 어때요? 맞죠? 7번 근데 혼합형이니까 원리금 수취권 누가 보유한다? 투자자가 보유한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12페이지 맨 밑에 여기 이 호롱불이 있는 데 있죠. 이거 제가 몇 개 정리해 놨잖아요. 요게 이제 시험에 주가 되거든요. 요거. 그러니까 요거 좀 나중에 좀 정리 좀 다시 하세요. 자, 어디? 끝이 보이나요? 근데 있잖아요. 지문이 겁나 많아요, 앞으로. 이제 두 문제 남게 남았는데 지문이 엄청 많아. 자. 그거요. 지문 그 3분의 1도 안 들어간 거예요. 리츠 실제 나왔던 지문 3분의 1도 안 들어갔어요. 아무튼 요 정도만 쭉 보면 되니까 제가 넣어놓은 거고 일단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가장 큰 특징은 부동산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 조달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차입자 입장과 은행 입장에서 특징이 좀 다르죠. 수익성을 담보로 하니까 차입자는 개인적인 부채가 아니고 사업의 수익성만 좋으면 더 많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효과에 의해서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라고 표현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만약에 부동산만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린다면 이만큼밖에 돈을 빌려올 수 없는데 개인의 부채가 아니니까 수익성만 좋으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빌려올 수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부의 금융효과에 의한 채무 수용 능력이 커진다, 제고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수익성이 담보가 되니까 잘못돼도 은행은 차입자한테 내 돈 내놔라고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소구 금융이다 또는 제한적으로만 소구가 가능한 제한적 소구 금융이다. 요건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서 가끔 오답이 나와요. 비소구 금융인데 소구 금융이라고. 다음. 은행 입장에서는 일반 담보대출에 비해서 수익성을 일반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대출이나 일반 기업 대출에 비해서 불확실한 미래의 수익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험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뭔가 보증장치, 안전장치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입자의 개인적인 파산이 PF 사업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별도의 독립적인 법인 설립도 요구한다. 살짝 들어본 적 있죠? 그다음 그걸 갖다가 신용의 절연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다음 세 번째, 돈을 얘가 바로 얘한테 주면 헛짓거리 해버리니까 별도의 통장 계좌를 튼다고 그랬죠. 여기다 돈 집어넣고 여기서 돈을 지출하는데 돈의 우선 지출 선의는 은행은 있잖아요. 차입자 시행사의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래 계획했던 대로 공사가 착착착 진행이 돼서 분양해서 결국 수익을 많이 챙겨가는 게 주된 목적이니까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게 우선순위 아닐까요? 그러면 시행사 이익이 중요해, 시공사의 공사비 지출이 중요해. 시공사의 공사비 지출이 우선적으로 지출되도록 통제하겠죠. 그러려고 현금 흐름을 통제하려고 자금의 우선순위를 통제하려고 별도로 통장을 만드는데 이 통장 이름이 뭐였죠? 에스크로우 계정 또는 결제 위탁 계정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요것과 함께 우리 또 영어가 나오죠. 영어. 문제 풀면서 합시다. 왜 영어 있잖아요. 좀 BTL 이런 거. 예. 자, 49번. 틀린 거. 1번.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계약에 따라서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이다. 맞는데요. 이게 틀리게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 수익성을 담보로 한다는데 이게 뭐지? 예,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이제 나와서 이때 좀 많이 틀리기도 했는데 뭐냐? 차입자 갑돌이가 개인적인 부동산이 있어 이렇게 이걸 담보로 하지 않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은행이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도 은행이 바보가 아닌데 그냥 하진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차입자가 내가 이 토지를 확보했습니다. 매입을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겠다라는 양해각서를 받든지 토지 권리를 확보했겠죠. 그렇죠? 이 토지를 내가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개발할 건설 자금이 없어요. 이것 좀 투자해 주세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요 개인 재산을 담보로 하는 게 아니고 개발 사업지, 개발 사업 대상지 있죠. 요거에 대해서 담보로 그래서 담보신탁 걸어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지문이 나와가지고 그때 좀 많이 힘들어했는데 지금 이 지문은 그러니까 차입자의 개인적인 부동산을 담보로 받는 담보대출이 아니고 개발 대상지를 확보를 담보로 잡는다 이겁니다. 당연히 잡는 거 이거는. 예. 자, 그래서 지금 다 알고 있는데 나만 걱정스러워서 하는 건가요? 표정이 아씨 다 아는데 자꾸 저 소리 하지 뭐 이런 표정이네? 그럼 다행이고. 그래요. 오해하지 마요. 2번. 일반적으로 PF는 기업 대출보다 금리 등이 높아서 사업이 성공할 경우에 해당 금융기관은 당연히 높은 수익성을 얻을 수 있다. 다음. 프로젝트 금융 후 자금은 건설회사, 시공사 묶어서 차입자야. 이런 놈들이 자체 계좌를 통해서 직접 관리해요. 그러면 지네들 이익 먼저 빼먹어 버릴 거 아니야. 아니죠. 별도의 통장, 에스크로 계좌 또는
결제 위탁 계좌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죠?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아무 의미 없는 소리지. 당연한 거지 뭐. 예. 5번 은행은 안전장치를 위해서 결국 여러분 시행사하고 시공사 다르죠. 시행사가 개발사업 추진하는 주체인데 시공은 현대건설한테 맡겼어. 그러면 은행은 아무튼 시행사가 망하든 어쨌든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이 돼야 돼. 그러니까 시공사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시공사한테 그래서 지급보증도 세우고 책임 준공 의무 확약서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공사에게 책임 준공 의무와 함께 시행사의 채무를 인수하도록 요구한다. 맞죠? 다음 영어 단어가 쭉 나오죠. 먼저 BTL은 빌드 한대요. 만들고 만들자마자 소유권을 국가에게 넘겨주고 개발 비용을 임대료 받는 형식으로 하는데 리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시설의 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바로 이전 준공하고 소유권 넘기고 BT 어디 준공 동그라미 이전 동그라미 준공이 B죠. 이전이 T죠. 그 다음에 해당 시설을 국가나 지자체에게 임대 동그라미 임대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 그러니까 BTL입니까? 맞죠. 7번 BTO 시설의 준공 B 동그라미 준공 동그라미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지자체에게 귀속 동그라미 이전 귀속 양도 T. 예?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 동그라미 운영. 그러니까 B하고 바로 소유권 T 했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거니까 BTO 방식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돼. 우리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통상 BTO 방식인데요. BOT로 하기도 해요. 시험에 BTO라고 나오기도 하고 BOT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고속도로 BTO 이러면 안 돼. 시험에서 상황을 주는 대로 써줘야 돼. 상황을 주는 대로. 시험에서 볼래요? 고속도로가 있는데 준공했다. 자, 한글로 쓸게요. 일반 사업자가 준공하고 나서 준공하자마자 소유권을 국가에게 귀속시키고 나서 일정한 기간을 갖겠다 그러면 B 뭐예요? TO죠. 근데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주게 돼요. 일반 사업자가 준공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고 나서 그 기간이 종료 시 국가에 귀속한다. 그럼 뭐가 돼요? 둘 다 시험에 나오니까 무조건 뭐는 BTO 이러면 안 돼요. 상황 주는 대로 거기다 영어 단어를 끼워줘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저기 8번은 그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준공 동그라미 준공하고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또 그리고 이 안에는 또 운영이란 말도 들어가 있어요. 운영, 보유, 운영 다 들어가 있어요. 보유 동그라미 이게 운영이에요. 수익을 가진 후에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시설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귀속 동그라미. 그러니까 얘는 B 하고 나서 일정 기간 오퍼레이트 보유 운영하고 나서 넘겨줬죠. 그러니까 BOT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구분하세요. 예, 네, 그래요. 예. 자, B5 방식은 빌드 시설을 준공하고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도 갖고 운영권도 갖는 걸 갖다가 B5 방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10번 일반 기업 대출의 자금은 차입자가 관리하지만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위탁 계좌 에스크로우 계좌에 의해서 관리된다. 아까 해봤죠? 예, 다음 11번 일반 기업 대출의 차입자는 그냥 일반 기업이지만 프로젝트 금융의 차입자는 특수 범위이다. 이게 바로 신용의 절연이에요. 뭐냐면요. 자, 차입자가 지금 곡성에다가 개발 사업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수익성이 너무 좋아. 근데 이 차입자가 광주 개발 주식회사를 갖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얘가 은행이 보니까 요 사업이 괜찮을 것 같아서 대출해주고 싶은데 걱정스러운 게 이 차입자 광주 개발회사가 목포에도 개발 사업하고 있고요. 순천에도 하고 있고 지금 벌려놓은 게 많아.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요건 좋은데 만약에 얘가 다른 데다 벌려놓은 사업이 부도가 나버린다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미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을 잘라버리겠대. 그래서 별도로 차입자한테 곡성 개발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특수한 명목상의 법인을 별도로 만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요걸 통해서 얘는 요것만 진행하래. 그러면 혹시 기존의 광주 개발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도 이건 별도 회사거든요. 특수법인 이걸 하기 위해서 특수법인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특수법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12번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은 비소구 금융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이다.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아까 3번 틀렸네요. 3번. 예, 이제 집에 갑시다. 이제 리츠. 아유, 다 끝났다 이제. 아유, 자, 리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의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CR 리츠 있죠? 그렇죠? 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실체가 있냐 없냐. 얘는 실체가 있다 없다? 있다. 요 두 놈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요거 한 놈 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게 있어요. 예. 자, 상근 안 쓸게요. 상근 직원이 뭔 말인지 알죠? 상시적으로 그 자리에서 근무하는 직원 말에 상근 직원이 있냐 없냐, 본점의 지점을 둘 수 있냐 없냐, 자산의 투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내부에서 직접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디다 위탁을 해야 되느냐, 막 이런 걸 물어보거든. 이거 하나 가지고 다 해결돼요. 그냥 회사야. 상근 직원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있어 없어? 없어. 본점에 지점을 둔다는 것은 운영할 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서류상 회사거든. 본점에 지점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없죠. 그렇죠. 자, 회사 자산이 있어요. 자산의 투자 운용을 하는데 회사 내부에서 직접 할 수 있냐, 아니면 자산관리회사라는 회사에 맡겨야 되느냐, 그걸 하는데요. 왜 남한테 내 자산을 맡겨? 내 소중한 재산을 돈 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러겠지. 자, 자산의 투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내부에서 직접 하겠어요? 위탁하겠어요? 내부에서 할 수 있겠죠. 직원이 있으니까. 이 둘은 직원이 없죠. 자산 운용 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산의 투자 운영에 관한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보유해야 되냐 이런 게 있는데 당연히 보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지. 얘는 필요 없는 거죠. 없으니까 원래 회사가. 그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본금이 있다고 그랬죠. 자본금. 자, 자본금이 있는데 이제 두 가지를 물어봐요. 최초 설립 자본금 있고, 그다음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자본금이 있는데 5, 3, 70, 50 기억나시죠? 자, 5, 3, 70, 50 했고요. 다음 현물 출자. 우리 현물 출자라는 게 있죠. 현물 출자. 자, 영업인가 등록하기 전에는 현물 출자 사용 안 돼요. 최초에는 금액이 커요, 작아요? 작으니까 무조건 현금 박치기예요. 근데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이후에는 금액이 커졌죠? 그러니까 이때는 현물 출자 가능하죠? 단 현물 출자의 범위는 부동산에 하나만 하면 돼요, 안 돼요? 부동산 플러스 알파라는 거. 요 부분만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왜냐면요, 이게 리츠는 바뀔 때마다 시험에 나왔는데 아직 하나 안 나온 게, 예전에는 현물 출자 범위는 부동산의 하남이거든요. 3년 됐어요. 지금 바뀌었는데 부동산의 하남이었는데 그 이후로 부동산 외에 임차권, 지상권 등 기타 권리까지 인정한다라고 바뀌었는데 딱 한 군데 지금 안 나온 게 여기 안 나왔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현물 출자의 범위는 부동산의 하남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요거 잡아 놓으시고요. 다음 이게 핵심이에요. CR 리츠. CR 리츠는 기업이 망하기 직전이야. 그래서 신속하게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해서 매각하기 위한 부동산을 투자자의 자본을 모아서 빨리 사주는 거예요. 싸게. 그래야지 기업이 유동성을 확보해서 안 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뭐 이렇게 사가지고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해 주는 건데, 정부 입장에서는 CR 리츠가 겁나 이뻐요. 왜 이쁘냐면요, 기업이 망하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크고 시끄럽거든. 기업 망하지 않게끔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애들은 막 잘한다 계속해라, 뭔가 다른 거 제한이 있어도 너는 신경 쓰지 마, 규제도 덜하고 세제 혜택도 있겠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규제가 완화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뭐 주식 공모 이런 게 있는데 얘는 그런 거 제한 없음. 또 뭐 설립 후 즉시 상장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의무상한임 등등 하고요.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 저번에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거 쓰지 마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시험에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분산
분산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왔는데요. 이제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일단 해볼게요. 자기 할 일은 100분의 30 쓰지 마. 40 이거는 제한 없음인데 요거는 그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아직 안 바뀌었는데 100분의 50으로 바뀌는데요. 이게 9월 22일자로 바뀌어요. 근데 지금 예비 공고가 시험에 나온 게 7월 26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까지만 기준으로 나와요. 지금 예비 공고. 근데 예비 공고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거의. 특별한 일 없으면 하루 이틀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시험 공고일 기준 이후에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고. 그러니까 냅둬버리고 대신에 이건 여전히 유효해요. 이건 유효해. 지금 CR리츠 같은 경우는 지금 빨리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매입하게끔 해줘야지 발목 잡으면 돼 안 돼. 그래서 CR리츠는 1인당 주식 보유 한도 제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아이고 너무 많다. 그러면 하지 말까요? 왜 반응이 그래? 하기 싫으면 말하고. 언제든지 하기 싫으면 그만 말하세요. 그만 갈라니까. 자 3개. 1번 자기관리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이상. 맞아요? 2번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CR리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50억 이상. 맞죠? 리츠는 주식이다. 3번 리츠 회사의 장점은 일반인들이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맞죠? 4번 자기관리 우리 자기는 실체가 있어 없어? 있죠.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있고 직원 고용 상근 임원 둘 수 있다. 맞지요? 5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투자할 수 없다. 맞을까 틀릴까? 틀렸죠. 아니 말도 안 돼. 아니 그 자본금 70억이야. 70억 가지고 뭐 하자고. 우리 옆에 있는 저 뒤에 공터 사가지고 건물 매칭 지지도 못해요. 이 돈 가지고는. 껌값 아니에요. 껌값. 그죠? 나는 이런 돈도 없지만 아무튼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타인 자본 이용하겠죠. 5번 틀렸습니다. 6번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리츠는 주식이거든. 배당 이익 떨어져요. 주식 가격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다음 7번 위탁관리 실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없고 직원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어요. 네. 8번 떨린다. 뭐 공인중개사 나오네.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이 말은 5년 이상 공부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실무를 하신 분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이런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9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거용보다는 업무용, 상업용 부동산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 배당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용이한 상업용 부동산, 빌딩 이런 걸 더 많이 투자하고 있고요. 10번 부동산 투자회사 중에 지금 우리나라 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수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수보다 적다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주로 CR리츠 중심이에요. 선생님 왜 그런데? 그럼 묻지 마. 왜 나한테 물어봐? 근데 왜냐면 아직 우리나라가 리츠가 정착이 안 된 시기에 사실은. 원래 맨 처음 들어올 때요. 자본금 얼마인지 아세요? 500억이었어요. 그러다가 100억 낮추고요. 이제 투자 활성화 시키려고 이제 여기까지 낮춰본 거야 지금. 아직 멀었어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뭐 중심이냐면 CR리츠 중심이에요. CR리츠 중심. 그러니까 뭐가 더 많다?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CR리츠가 더 많아요. 10번 틀렸네. 11번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CR리츠는 모두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매를 맞아요. 상장 의무 없음. 의무 없음. CR리츠는 자꾸 발목 잡으면 CR리츠는 이제 안 돼. 상장 의무 없음이란 것은 상장하면 돼 안 돼? 뭘 안 돼? 의무 없으니까 상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신경 안 쓸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럼 상장 않겠지 통상. 아무튼 11번 틀렸어요. 네. 기분 좋게 끝내게 지금. 예. 12번 CR리츠는 회사가의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 맞죠? 얘는 CR리츠는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겠네.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13번은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14번 위탁관리 실체 없죠. 자산의 투자 운용에 관한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됩니다. 맞죠? 15번 영업인가 등록한 이후 6개월 지난 자기관리 최저 70억 이상.
16번 부동산 투자이사는 주식회사로 그 상호에 부동산 투자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 영어로 리츠가 바로 부동산 투자이사거든요. 그럼요. 17번 두 번째 줄 위탁관리 기업 구조종 부동산 투자이사 50억 이상 맞아요. 18번 부동산 투자이사는 부동산 투자이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법 적용을 받아요. 이런 거 오답 안 나옵니다. 됐고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이사 및 기업 구조종 부동산 투자이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원 이상으로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틀린 것은 5번, 10번, 11번 끝났습니다. 예. 오늘 대단히 고생하셨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만. 그래서 아무튼 오늘 여기에 나왔던 것은 최소한 다 반복해서 꼭 보시기 바라요. 더 이상 잔소리 안 할게요. 안 하고 고생하셨고, 예,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예,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